안녕하세요. 김덕관입니다. 여러분들 국가직 9급 시험 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 공부했던 거 바탕으로 후회 없이 쏟아붓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내가 안 이랬던 거, 소홀했던 게 생각나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좀 아쉬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원래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이 요구하는 거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이 합격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번 기회에 내가 그동안 잘못 공부했던 거, 부족했던 거 이런 부분을 발견하고 자, 냉철하게 분석해서 발견하고 같이 또 채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았는데 일단 95점 맞았다. 뭐 90점도 많고 요런 피드백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그 전에 1년 동안 공부했는데 40점 맞았었대요. 근데 저랑 같이 이제 공부 방법을 바꾸고 다시 공부하면서 이번 기회에 딱 2배 올랐다. 딱 2배 올랐다. 이런 분들도 있고. 자, 요분들은 이제 감을 잡은 것이죠. 그런데 선생님 제가 그동안에 잘못 공부했나 봐요. 저는 공부 시간은 많은데 행정학 열심히 했는데 왜 점수가 60점일까요? 70점일까요? 요 6, 70점대 요 분들이 그동안 이제 큰일 났죠.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니까 저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점수가 90점, 95점 나오고 2배로 오르고 이런 분들에 비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 부분 잘 캐치를 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 한 4, 50분을 투자할 건데요. 이 4, 50분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점수가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공부 방향 자체가 제대로 바뀔 테니까 그동안 잘해오신 분들은 뭐 이걸 통해서 문제 해설 확인하고 계속 했던 거 반복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여태까지 잘못한 것 같아.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그분들은 저랑 같이 냉정하게 분석해서 공부 방향 재설정하시는 겁니다. 자, 같이 이제 분석을 해볼 텐데 일단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평균적으로 기출문제가 반복되어 출제되는 비율이 한 84% 정도 된다. 근데 이게 기출문제라고 적어놓은 게 여태까지 모든 기출문제가 아니라 제가 기출문제집에 추려놓은 2000문제도 안 되는 그 문제 중에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가 반복된다라는 거죠. 이번 국가직 9급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17문제는 그냥 기출문제 집에 있는 것만 달달달 써도 그냥 맞추는 문제. 이거 못 믿을까봐 제가 일일이 다 비교해 드리는 거 아시죠? 이따가 비교를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생소한 문제가 한 10% 좀 넘게, 그러니까 2문제 아니면 3문제 이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생소한 문제라는 것은 기출문제 집에 있는 것만으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좀 지엽적이고 그동안 출제된 적이 없는 행정학 범위는 무한정하잖아요. 뭐 이상한 저 구석탱이에서 똥 같은 문제 조금 섞은 거 이게 생소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거라고 해서 다 틀리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기출문제 바탕으로 해서 이것도 맞출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완벽하진 않지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한번 또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이놈의 100점 방지용 문제 모든 시험에서 100점이 너무 많으면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지침에 100점을 방지할 수 있는 문제를 내라. 그래서 진짜 누구도 풀 수 없는 거 하나 나옵니다. 이번에 한 문제가 있었네요. 거의 뭐 한 문제 혹은 이제 100점 방지용 문제를 합치고 냈는데 너무 쉬워가지고 맞출 수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한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맞출 수 없는 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문제 때문에 100점을 맞기는 힘들어요. 한 95점 맞으면은 이제 만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다 맞으면 85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17문제에서 틀린 게 있다. 그러면 기출문제. 자, 기출문제 집에 있는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족보 외우면 맞는 거란 말이에요. 족보를 안 외운 거지. 족보를. 여기서 틀렸다는 것은 이따가 제가 일일이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60점, 70점대인 분들은 당연히 여기서 틀렸겠죠? 안 됩니다. 요 분들이 이제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니까 해설지에 그다음에 제가 PPT에 다 기출문제 표시해놨으니까 비교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다는 아니더라도 한 문제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나머지 한 문제도 정답률이 50%고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 두 문제는 둘 다 두 개는 지우고 정답률이 50%짜리고요. 하나는 맞출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이상 맞출 수 있었던 조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맞췄을 때 고득점 90점 기준으로 잡았고요. 85점에다가 여기서 하나 90점. 그래서 90점, 95점 맞으신 분들은 정말 너무 잘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혹시 다 틀렸다 하더라도 85점 딱 맞고 왔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잘하신 거예요. 이번에 국영, 한이 쉬었기 때문에 거기서 고득점을 했다면은 뭐 선택 과목에서 85점 무난하죠. 그다음에 분발 대상 이걸 다 틀렸다고 치고 여기서도 두 문제를 또 틀렸어. 기출문제집에 그냥 뻔히 있는 건데 그냥 회독하면 맞는 건데 또 틀렸어. 그런 분들 두 문제나 틀리면 75점이 돼버리겠죠?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 찍어서 맞았는데 여기서 3개, 4개 더 많이 틀렸어. 그러면 당연히 이쪽을 보충하러 가셔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분석하는 거 일일이 제가 비교해 주는 거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출제 영역 분포인데요. 이제 조직 이론이 조금 많이 나왔다. 총론이 조금 덜 나왔다. 이 정도가 좀 특이하고요. 혹시 조직 이론에서 많이 틀리신 분들, 조직 이론 문제가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출제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틀리신 분들, 조직 이론 잘 메꿔주시고 나머지는 평소랑 비슷합니다. 자, 1번 갑니다. 정책 네트워크. 제 표정이 왜 그럴까요? 정책 네트워크는 제가 모든 강의에서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 치면 무조건 한 번 이상 만난다. 시험 딱 한 번 보고 합격하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국가직도 보고 지방직도 보고 뭐 한 번 더 볼 수도 있고 하면서 시험을 여러 번 보잖아요. 정책 네트워크는 무조건 한 번 이상 만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요새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 드렸고, 모의고사도 엄청 많이 드렸고, 그 다음에 요 문제는 모의고사도 필요 없어. 그냥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 똑같이 나왔죠.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일단 4번. 하위정부 모형. 3가지 참여자 외워야죠? 선출직 의원 혹은 상임위원회, 의원들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정부 관료, 이익집단, 하위정부는 이 3가지 참여자가 참여하고요. 굳건한 동맹관계입니다. 그래서 철의 삼각이라고 하죠. 이거 제가 국가직 그 9급만 딱 변형해서 모의고사 준 거 11년도부터 18년도까지 변형해서 준 거 그 11년도부터 18년도까지 보시면 이게 한 두세 번 나왔죠? 틀린 선지로 나오고 옳은 선지로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물론 여기서 뭐 다 처리했겠지만 여기서 옳은 선지긴 하지만 다른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3마리 꼭 외워주시고 하나라도 바꾸면 틀립니다. 그다음에 3번 해클로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미국에서 하위정부 모형 비판, 이슈 네트워크 제시. 자, 하위정부 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 요게 이슈 네트워크입니다. 잘 보세요. 해클로가 제시한 거 가장 다양한 참여자들의 가장 개방적인 그런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게 이슈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2번, 뭐 기출문제집에도 똑같이 있는 거죠. 정책 공동체에 비해서 이슈 네트워크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다. 자, 참여자 수가 가장 많고 개방성이 가장 높은 게 이슈 네트워크예요. 자, 요 내용은 정책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 이렇게 외웠죠. 하, 정, 이. 이게 이제 정책 네트워크고 이게 이슈 네트워크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참여자 수가 많아진다. 개방성 높아진다. 하위정부 모형은 3마리밖에 없잖아요. 3마리. 그거보다는 정책 공동체가 많고 그거보다 이슈 네트워크는 가장 참여자 수가 많다. 자,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당연히 맞추셨어야 되겠고 자, 기출문제랑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16년도 국가직 9급 기출문제 집에서도 풀어주고 이거는 뭐 이론 강의 때도 풀어주고 기출 강의 때도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거 변형 모의고사로도 드렸고 굉장히 제가 연습을 많이 시키는 문제고 제가 맨날 이거 여러 번 읽으세요 했던 문제죠. 2번 보시면 참여자 수와 관련하여 정책 커뮤니티. 자, 비교해보세요. 정책 공동체가 정책 커뮤니티입니다. 용어 헷갈리는 분 없죠? 정책 공동체 커뮤니티는 제한적이며 의식적으로 일부 집단의 참여를 배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슈 네트워크는 어때요? 가장 개방적이고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합니다. 이 문제 제가 엄청 연습시켰던 문제. 1번 잘 푸셨죠? 2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책임운영기관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암기사항들 제가 다 찍어드렸죠. 이거 다 못 외운단 말이에요, 이 법률. 그래서 제가 찍어준 것만 딱 외우자. 거기서 딱 나왔죠. 그리고 뭐 제가 찍어준 거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기출문제집이랑도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 한도는 우리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야죠. 총정원은 대통령령. 총정원은 대통령령. 기계적으로 우리 뭐 외웠어요? 총정원, 대통령령. 그다음에 종류별, 계급별. 그다음에 고위공무원단 같은 경우에는 총리령 또는 부령. 여기 이제 고위공무원단 뭐 부령 있죠. 근데 어쨌든 여기 틀렸고. 그다음에 직급별로 가야 기관장의 기본 운영 규정. 기억나시죠? 이거 우리 무조건 나온다. 여기서 잘 나오니까 꼭 기계적으로 암기하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2번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외에 소속 책임운영기관 같은 경우에 임용권자는 중앙행정기관장이고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임용권이랑 헷갈리면 안 되고 이거. 그다음에 기관장, 소속 책임운영기관장입니다. 근무기간은 최소한 2년이고요. 5년의 범위에서. 그래서 2년에서 5년으로 우리가 다 외웠던 겁니다. 물론 뭐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겠지만 외웠던 부분들 하나하나 나왔던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만 한번 기존 기출문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옳은 선지 중에서 그러니까 옳게 총정원 대통령령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물론 뭐 뒷부분은 틀렸지만 여기 총정원 다른 거 넣어가지고 틀리게 된 것도 있고, 옳게도 나오고 틀리게도 나오고 뭐 여러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너스로 종류별 계급별 정원하고 고위공무원단은 뭐다? 종류별 계급별 고위공무원단 총리령 또는 부령, 총리령 또는 부령. 오케이. 고위공무원단은 정확히는 부령이긴 해요. 뭐 앞에 있죠.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총정원, 대통령령, 종류별, 계급별, 고위공무원단은 총리령 또는 부령. 그다음에 직급별로 가야 기본 운영 규정이에요. 직급별이 기본 운영 규정, 기관장이 정하는 거죠. 됐죠? 그다음에 3번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최근 5년 동안 이 직접적인 주민참여수단 한 10문제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정책 네트워크처럼 요새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그랬죠? 요거 대비 잘 하셨죠? 아무리 귀찮아도 암기사항이 많아도 반복 많이 하셨죠? 자, 일단 1번 주민투표에 관해서는 그냥 주기한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투표 대상, 메인 대상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청구에 관련해서 주민감사 청구 그냥 또 쭉 설명해 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에는 틀린 선지로 바꿔서 출제될 만한 것이 있죠? 3번에 뭐가 중요합니까? 자, 소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지방의 의원은 비례대표를 제외한 의원이죠. 비례대표 제외한 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를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아이고 잘했네. 여기는 그냥 넘어가고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4번 행정기구를 설치 변경하거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우리 여기 있는 제도들 다 청구 제외 대상들이 있어요.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외 대상들 우리 3가지 외웠죠. 뭐예요? 일단 행정기구 설치 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 이거는 하나로 묶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등등등등 돈 걷는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법령의 위반. 법령 위반 당연히 안 되겠죠. 공짜죠, 공짜. 3가지를 외웠습니다. 자, 선생님,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집에 있었나요? 자, 똑같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여기 한 세트로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있네. 여기 똑같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리게 되겠죠. 그다음에 보너스로 지방세 등등등등 돈 걷는 것에 관한 사항은 안 된다. 법령 위반도 안 된다. 이 문제는 이제 다 틀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4번 나카무라와 스모르드의 정책 결정자와 정책 집행자의 관계의 영자. 이거 틀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틀린 사람. 이 중에서 기출 강의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틀렸을 리가 없죠? 우리 기출문제 중에서 헷갈리는 거 하나 있다. 요 헷갈리는 거. 자, 낚시당하면 절대 안 된다. 엄청 연습을 했죠. 그거 틀렸으면 배신이야, 배신. 자, 설득 또는 강제, 협상 이런 단어로 고르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나카무라 스모로드의 5가지 유형을 구분하는 키워드가 필요한데 키워드를 잘못 잡고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모든 강의에서 나카무라 스모로드의 결정자, 집행자, 유형 구분하는 것은 집행자가 어디서부터 재량권을 가지느냐 그걸 가지고 구분하라고 그랬죠. 어디서부터 재량권 이런 단어, 뭐 형용사, 명사 이런 걸로 구분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거 협상형으로 협상 찍으신 분들 진짜 안 돼요. 제가 엄청나게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가볼게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집행자는 공식적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자, 우리 국어 할 줄 알죠? 이 자신은 누구예요? 집행자. 집행자 자신이 결정한 정책 목표. 집행자가 목표를 결정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고지협제 관료적 기업가형밖에 없습니다. 관료적 기업가형만 집행자 본인이 다 하는 거잖아요. 다. 그래서 집행자가 목표를 결정한다. 그러면 관료적 기업가형. 그 바로 위에 고지협제 재량적 실험형은 집행자가 추상적인 목표는 안 정하죠. 목표의 구체화부터 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아예 추상적, 구체적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정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득, 강제, 뭐 협상 이런 단어 때문에 2번 고르신 분들 있으면 안 돼요. 자, 잘 보세요. 집행자가 죄다 정해. 그 다음에 정책 결정자 보고 도장 찍으셔야죠. 공식적인 결정자는 형식적으로 결정권만 보유하고 있어요. 그냥 옥새 들고 있는 거예요. 집행자가 다 정하고 가가지고 도장 찍으세요. 찍어주는 거고 밑에 것도 야 지가 정한 목표, 지가 정한 목표에 대해서 야, 수단 필요해요. 돈 필요해요. 주세요. 주세요. 도장 찍으세요. 요 협상입니다. 협상형의 협상은 뭐예요? 결정자가 목표를 정하죠. 자, 협상형은 누가 목표를 정한다? 결정자가 정한다. 협상형은 결정자가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집행자가 협상을 벌이는 거예요. 요런 협상이 아니죠. 자, 비교해 봅니다. 기출문제집 609번에 있었던 문제고요. 조금 오래된 문제이긴 하지만 요게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안 빼고 있죠. 헷갈리니까. 관료적 기업가형 잘 보세요. 집행자 자신이 아이고 뭐 거의 똑같네. 집행자 자신이 목표를 정한다. 오른선지입니다. 어디 갔니? 집행자 자신이 목표를 정한다. 그 다음에 비슷해요. 자신이 목표를 정하고 채택되도록 설득한다. 이런 거 설득으로 고르면 안 되고 집행자는 자신의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해 결정자 협상한다. 이 협상 여기 똑같죠? 여기 똑같아. 이거 똑같은 이 문장이랑 지금 뭐 복붙했다는 거 아시겠죠? 이걸로 고르면 안 되고 자, 둘 다 뭐다? 관료적 기업가. 이것도 집행자 자신의 정책 목표 쭉 하고 있으니까 셋 다 관료적 기업가형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고 그다음에 5번. 첫 번째 생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공익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서 3번, 4번을 고르신 분들은 안 되고 그러니까 3번, 4번을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되고 자, 우리 이 문제 정답률 50%짜리입니다. 생소한 문제라고 해서 절대 못 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50%짜리인데요. 자, 3번, 4번은 지우고 시작해야죠.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으로 봅니다. 아니, 공익이 부산물이라니. 신공 서비스론은 시민들이 공유 가치를 통해서 공익을 창출하고 정부는 그 공익을 위해서 떠받들어 줘야 돼요. 정부의 역할은 공익 실현을 본질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산물 말도 안 되게 틀렸고 신공 서비스론 뭐 무지하게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 산물로 한다. 이거 뭐예요? 공익에 대한 과정설, 실체설, 과정설 내용은 더럽게 어렵지만 구분은 쉽죠. 다양한 이익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조정한다, 타협한다, 과정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입니다. 1번, 2번인데 요건 못 풀어요. 어떻게 알아 이걸? 뭐 법 규정 다 외울 거예요? 헌장까지 다 외울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느냐, 공익을 명시하고 있느냐 그 문제인데 국가공무원법 제1조에서도 명시할 법 하잖아요.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샬라샬라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여기까지 똑같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야, 민주성, 뭐 공익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문제죠. 뭐 이렇게 문제를 내면 어떡해. 응? 그러니까 공익 이 단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틀린 거예요. 그냥.
아이고, 그래서 이거는 문제 자체가 너무하다. 네, 공무원 원장에서는 그에 비해서 공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공익이란 단어를 명시했냐 안 했냐 그 차이로 틀린 선지를 가른 거기 때문에 1번, 2번은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찍는 것이다. 오케이, 정답률 50%짜리였고 우리 현실적인 공부해야죠.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공부 범위를 막 무한정 넓힌다? 그럼 점수 떨어집니다. 아시죠? 내가 모르는 거, 지엽적인 거 나왔어. 국가공무원법 규정 다 외우고 공무원을 다 찾아보고 그러면은 더 중요한 걸 반복 못하니까 점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넓히지 마세요. 그다음에 6번. 자, 요게 이제 일단 정답률 50%까지 올린 다음에 풀 수도 있었어요. 풀 수도 있었어. 자, 가보시면 일단 공기업을 물어봤으니까 이거 고르신 분들 없겠죠? 자, 우리 뭐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시 더럽게 많으니까 다 외우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기출문제 집에 있는 건 외우기로 했습니다. 그때 뭐 작년 문제, 작년 것도 국가직, 재작년 국가직 문제에서도 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한국소비자원, 한국연구재단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재작년 국가직 구급 문제에서도 있었고 제가 변형 문제에서도 다 같이 드렸던 거잖아요. 기출문제집에도 당연히 있고 요거 이제 지우고 이제 50% 시작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기업이에요. 국립중앙극장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지우면 안 되고 근데 문제 출제여도 자 일단 1번, 3번 중에 찍으신 분들 잘한 겁니다. 1번 찍었어도 괜찮아요. 잘했어요. 근데 푸신 분들 우리 수업 시간에 책임운영기관의 대표적인 예시로서 제가 국립중앙기관을 예로 들었죠. 국립중앙극장 책임운영기관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 예시가 생각 안 났으면 이제 못 푸는 거긴 해요. 근데 생각나신 분들 이거 책임운영기관이지. 그런데 책임운영기관하고 공기업은 달라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공기업이 아니라 정부 부처 형태 우리 이렇게 풀어놨다고 해서 모르는 거 아니죠. 정부 부처형 혹은 정부 기업형으로 시험 문제 맨날 나왔잖아요. 조금 풀어놨을 뿐입니다. 정부 부처형, 정부 기업형 요거는 일반적인 공기업하고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랑 성격이 똑같다? 책임운영기관하고 성격이 똑같다. 성격이 똑같다. 이거 기억나요? 안 나요? 이거는 자, 잘 보세요. 여기는 제가 그냥 사례로 들여드렸을 뿐이니까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생각나신 분들 여기는 놓치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엄청 강조드렸죠? 책임운영기관은 공기업하고 다른 기관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법인 형태의 공기업하고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 중에 정부 부처형 혹은 정부 기업형 공기업은 법인이 아니고 일반적인 정부 기관 형태로서 책임운영기관하고 성격이 똑같고 그래서 출제 포인트도 똑같다. 다 기억나시죠? 요렇게 푸신 분들은 3번을 고르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맥락을 모르신 분들은 선생님 문제 이상해요. 이렇게 갔겠죠? 이런 맥락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앨리슨 모형. 이게 누가 쳤니? 앨리슨 모형. 요거 제가 또 8개년도 변형 문제에서 앨리슨 모형 국가직에서 이상하게 많이 나온다. 다른 데서도 꽤 나오지만 국가직 9급에서는 특히 더 많이 나오니까 무조건 같이 준비하자고 그랬습니다. 자, 앨리슨 모형 잘 준비하셨죠?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국가 전체 이익과 국가 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한다.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국가 전체 목표 극대화합니다. 개인의 이익 고려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단일한 결정자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마치 한 사람의 합리적 행위자처럼 결정하고 모든 조직은 다 그대로 따라간다. 2번. 조직과정 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 회피 등등을 위해 정책 결정을 할 때 표준형 절차 프로그램 목록을 활용하죠. 조직과정 모형, 회사 모형이잖아요. 회사 모형의 핵심이 뭐예요? 표준형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 표준형 절차 같이 언급될 수 있는 게 뭐 프로그램 목록 혹은 프로그램 레파토리 이런 거고요. 관료정치 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 행위자들을 상정하며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아요. 관료정치 모형은 제가 콩가루 지방이라고 그랬죠? 개개인들이 참여하고요. 개개인들은 다 꿍꿍이가 다릅니다. 자기 이익밖에 몰라요. 3번이 정답. 네, 4번. 이것도 기출문제집에 있죠? 그것도 저도 맨날 설명드리죠? 앨리슨 모형은 그냥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세 가지 틀을 제시한 거예요. 그 말은 뭐가 뭐보다 뛰어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현상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세 가지 틀이 이것이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든지 간에 세 가지 틀로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안보 문제 어쩌고저쩌고 몰라. 대안적 모형, 조직과정 모형 고려하지 않는다. 그냥 세 가지 다 상관없다. 오케이. 자, 기출문제집이랑 또 비교를 해봐야죠. 앨리슨 모형에서 조직 전체의 목표를 중시하는 의사결정은 뭡니까? 합리적 행위자 모형. 이렇게 틀리게도 나오고. 모델 2 조직과정 모형 정책 결정은 SOP 표준운영 절차죠.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레파토리에서 대안을 추출한다. 그다음에 앨리슨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어느 하나의 모형이 아니라 세 가지 모형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뭐 하나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8번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이거는 원래부터도 계속 나왔지만 작년 지방직 9급에서 나왔던 겁니다. 작년 지방직 9급 최근 문제는 그래도 풀어봐야죠.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네거티브 규제가 자율성이 훨씬 높죠. 훨씬. 자 이거 이름에 속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뭔가 포지티브 긍정적이다. 자율성을 많이 보장해준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름이 예외 기준이에요. 포지티브 규제는 다 금지. 원칙적으로 다 금지! 근데 예외적으로 너한테만 포지티브해. 그 말은 다른 사람은 다 안 되는 거잖아요. 네거티브는 다 돼. 다 괜찮아. 해. 근데 예외적으로 너만 네거티브해. 너한테만 네거티브해. 안 돼. 그러니까 얘 빼고는 다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자율성이 높아요? 네거티브가 훨씬 높죠. 훨씬. 이거 이름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지방직 9급 작년 거하고 똑같아. 그다음에 나머지도 다 기출문제에 있는 것들이죠. 자, 환경규제, 산업재해 규제, 대표적인 사회적 규제의 성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접 규제, 공동 규제, 자율 규제 연습했습니다. 요게 출제 비중이 조금씩 올라간다고 제가 강조드렸죠. 그 중에서 공동 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 집단에 의한 규제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계속 나오던 거죠. 성과 규제, 수당 규제, 과정 규제 했을 때 수당 규제는 투입물을 규제합니다. 투입물 뭐 장비, 기술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거죠. 목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뭐 행위 이런 과정, 투입물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게 수당 규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억 빼고는 다 맞습니다. 자, 뭐 디귿리을도 다 있지만 이 문제가 아마 기억을 지우면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니은에 답이 갈리기 때문에 기억 니은만 기출문제집에 확인해 볼게요. 나머지도 다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자, 2018년도 지방직 9급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뭐 한 글자도 안 바꾼 것 같은데. 그죠? 틀렸고. 환경 규제 대표적인 사회적 규제 하나죠. 뭐 산업 재해 규제 등 안전 규제, 뭐 위생 규제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니까 사회적 규제가 필요해졌다. 그 말은 사회적 규제 내용 자체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규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는 뭐 직접적으로 있고 얘는 뭐 직접적으로 있진 않더라도 재해, 안전, 뭐 근로자 보호, 소비자 보호 이런 것들은 다 사회적 규제가 되겠죠. 다 풀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9번.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상 정책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틀린 선지로 낼 수 있는 부분들 이 문제는 중요한 게 나오진 않았어요. 덜 중요한 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매번 출제되는 것들을 지워가지고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부 업무평가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돼 있죠. 국무총리가 정부 업무평가 계획을 세워요. 그에 맞춰서 또 국무총리가 정부 업무평가 시행계획을 만듭니다. 정부 업무평가 시행계획 여기까지는 국무총리예요.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이 자체평가계획,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평가계획. 자체평가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계획도 지가 세우겠죠. 2번 국무총리는 자 내용은 다 맞습니다. 특정평가를 실시합니다. 국무총리 특정평가, 국무총리 특정평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까지도 정책 업무평가의 대상이 포함됩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평가 대상이죠. 기초죠. 근데 답은
틀린다고 볼 수 있는 게 4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외우지 못했더라도 틀리게 나올 수 있는 건 4번밖에 없습니다. 위원회, 정보원평가위원회 위원장은 2인이고요. 2인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인데 선생님 이거 그렇게 못 풀 것 같은데요. 근데 기출문제집 회독했다면은 기억에 있을 겁니다. 정부 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명이에요. 2명. 제가 위원회 공부할 때 위원장 다 외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명인 케이스만 조금만 눈여겨보자. 2명인 케이스만. 왜? 2명인 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1명으로 바꿔도 되니까요. 2명인 케이스만 눈여겨보자고 그랬습니다. 2인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 요거 잘 안 외워져가지고 여러 번 반복하신 분들은 당연히 맞출 수 있었겠죠. 그다음에 10번. 요게 이제 100점 방지용 문제로 출제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맞춰? 일단 지방선거 자체도 행정학 시험 범위에서 너무 멀어졌어. 뭐 정치학인가? 너무 멀어졌어요. 자, 행정학 그냥 죄다 행정학이라고 웃기면 행정학인데 어쨌든 너무 멀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수 없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게다가 과거예요. 과거. 옛날 심지어 해방 직후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걸 어떻게 외워? 어떻게 해? 물론 한국사 근현대사 지식이 있으신 분들 뭐 여기까지 외우신 분들 이것도 한국사에서도 많이 안 나올 텐데 근데 있으신 분들은 뭐 맞출 수 있긴 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행정학만 놓고 봤을 때 못 맞춥니다. 자, 팩트만 체크. 이승만 정부 때 처음 지방선거 시행됐대요. 박정희 정부 때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자, 군사정권,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군사정권에서는 안 했습니다. 근데 노태우 정부에서는 했어요. 어설프게나마 했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 전국 동시선거라고 하는데 1회가 노태우 정부예요. 1회가 김영삼 정부예요. 1회가 김영삼 정부 1995년인데 연도 외우지 마시고 그냥 김영삼 정부. 그다음에 정당 공천제. 자, 일단 뒤에 것부터 볼게요. 현재 다 실시되고 있죠? 정당 공천제는 현재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단체장, 의원 전부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정당 공천제는 시험에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요건 몰라도 됩니다. 이거 공부하지 마세요. 근데 얘는 이제 공부해야 돼요.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공부하자. 얘는 공부해야 됩니다. 정당 공천제 전부 다 실시되고 있다. 요걸로 풀어주시면 되겠고 연도까지는 안 해도 돼요. 틀리긴 틀렸는데 안 해도 됩니다. 뭐 2006년이긴 한데 어쨌든 안 해도 돼요. 오케이. 요건 꼭 외워주시고. 자, 그러면 4번은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4번 지우고 1, 2, 3번 중에서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뭐 정답 자체는 1번이긴 합니다.